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민동관입니다. 경영학 분야에 여러 분야가 많이 있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영역입니다. 새롭게 경영학이나 아니면 심지어는 다른 행정학이나 아니면 또 사회서학이나 이런 쪽에서도 다루고 있는 분야지만 이게 어떤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들어보시면 왜 이렇게 많은 영역에서 이 분야를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15분 정도 짧게 일종의 소개를 제가 드리는 시간을 지금 갖도록 하겠는데, 여러분 경영학을 공부하신 분도 계시고 공부하지 않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기존의 경영학은 기업에 관한 학문, 그 다음에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그 목적이 영리에 있다라고 이렇게 배우셨을 겁니다. 근데 그 영리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영리냐면 기본적으로 여기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제일 위에 있는 투자자의 영리입니다.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돈을 냈으니까 이익은 그 사람들한테 들어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제 점점 최근에 들어서면서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주체들이 있고, 우리가 흔히 그 주체들을 이해관계자라고 부르는데, 그 이해관계자들이 다 협력해서 뭔가 일이 이루어지는데 왜 꼭 투자자만 이익을 다 챙겨가야 하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해서 이익을 많이 얻겠다라고 하는 관점에서도 그렇지만 고객을 중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발상이 긴장을 갖고 있고요. 또 고객한테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또 만족스러운 직무 환경에서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쪽에서 이제 직원들도 중시를 하게 됐고, 또 여러 가지 비즈니스 관계를 갖고 있는 사업 파트너라고 볼까요? 그런 사람들도 역시 중요하다. 또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것을 구성하고 있는 사회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이해관계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기업 경영에 있어서도 이렇게 이해관계자가 다양하게 존재하고 그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해가 잘 조화롭게 추구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최근 들어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경영학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소디어라고 하는 교수는 그런 기업의 어떤 이상형이라고 볼까요? 그거를 사랑받는 기업이다. 좀 삭막하고 비즈니스, 사업 이런 쪽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잘 안 어울릴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근본으로, 인간의 근본으로 들어가서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역시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이 이런 기본적인 가치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랑받는 기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사회적 기업을 이해하면 굉장히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해가 빠르고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사회적 기업이란 무엇인가? 아까 퀴즈를 보셨죠?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아주 쉽사리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너무 잘 알려드린 건지 모르겠지만, 사회적 기업은 어떤 경제적 가치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오히려 더 중시하는, 대등하게 혹은 더 중시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의 가치를 창출하는데 혹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냥 쉽게 말해서 마구잡이로 할 게 아니라 좀 체계적이고 기업이 경영을 하는 그런 어떤 방법론 같은 것들을 활용하는 게 좋겠다. 그런 게 바로 사회적 기업이죠. 그래서 기업적인 방법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게 별로 예전에는 생각되어지지 않았던 그런 발상이라고 하면, 이런 발상이라는 것이 바로 어떤 혁신성을 갖고 있다라고 또 역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사회적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사회적 기업가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가 혹은 사회적 기업가 정시를 설명하는 데는 여러분한테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약간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사회적 기업가고 그런 사람들의 활동, 정신, 역할 이런 게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다 혹은 소셜 안트로프너십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정의가 하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사회적 사명을 가진 기업가. 그래서 굉장히 소명의식이라고 할까요? 자기가 이제 어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한 소명의식을 아주 투철히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예를 통해서 어떤 것인지를 알려드리는 게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여러 명의 사회적 기업가를 소개를 간략하게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그 사회적 기업가 중에서 한 2명의 동영상을 시청할 것이고 또 그 동영상 이후에는 실제로 우리 학교에서도 이러한 일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아주 소중한 인재들이 있습니다. 그 팀 대표를 맡고 있는 학생이 나와서 직접 여러분들한테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알려드릴 텐데 이런 일을 이렇게 쭉 되짚어 보시면 여러분들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해를 확실하게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인물은 무함마드 유누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2006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셨죠. 이분이 만든 그 은행이 그라민이라고 하는 그라민 은행입니다. 방글라데시 은행인데 마이크로 파이낸스 혹은 마이크로 크레딧 극빈자들한테 신용을 바탕으로 해서 대출을 해주고 그래서 그들이 빈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주는 사회적 기업가죠. 그래서 이분이 한 그 가구에다가 빌려주는 돈은 마이크로 파이낸스, 정말 작은 마이크로한 규모의 돈입니다. 한 3만 원 정도? 방글라데시 그 경제 수준에서는 그걸 가지고 뭔가 조그만 일이라도 할 수 있겠고 그거를 통해서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것이죠. 이분이 이제 그런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사업의 기준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출의 기준이 뭐냐면 담보물이 없는 사람들한테 대출을 줍니다. 기존의 은행하고 사뭇 다르죠. 가난한 사람들한테 해준다. 또 재미있는 기준은 뭐냐면 여성들한테 대출해준다. 왜 여성인지 혹시 아십니까? 아는 사람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여성이 더 책임감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네. 자, 이런 일을 하는 그라민 은행의 무함마드 유누스. 혹시 이 배우의 이름이나 얼굴을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폴 뉴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혹시 아시는 분 한번 손 좀 들어보실래요? 네. 한 100분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다. 저랑 연배가 좀 비슷하시는 옛날에 아주 잘 나가는 남자 주연급 배우입니다. 이 배우가 있는데 옛날에 내가 미국에서 슈퍼마켓을 가니까 뉴먼스 오운이라고 하는 상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왜 배우 역할이나 잘하지? 무슨 사업에다 손을 댄다. 그래서 이제 약간 시큰둥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 그 여러 가지 소스나 이런 류를 개발을 해서 판매를 해가지고 수익금을 어디다 쓰냐면 자선단체에 기부를 합니다. 100%의 자선단체에 기부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에 쓸 수 있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학부 클래스에 들어가서 폴 뉴먼을 아냐고 물어보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좀 계신 거 보니까 좀 반갑게 가고 있습니다. 자, 이분은 웬디 콥이라고 하는 분인데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을 나왔어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면서 자기는 굉장히 좋은 교육 환경에서 그 교육을 받았는데, 수학을 했는데,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계속해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좀 더 나은 교육의 기회도 박탈당하고, 또 사회적으로 쉽게 말하면 출세할 수 있는 기회도 박탈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되겠다. 요새 우리 사회에서도 그 중산층이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하자. 그래서 사다리 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있곤 하는데, 그 사다리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다리가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Teach for America라고 하는 사회적 기업을 만들죠. 이곳에서 하는 일은 소위 미국의 아이비리그 출신의 정말 똑똑하고 딱 부러지는 그런 학생들을 거의 그 생활비 수준의 월급만을 제공하고 환경이 열악한 쉽게 말하면 중고등학교의 교사로 파견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초기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이제 그 자원, 뭐 봉사는 아니지만 자원에서 이런 교사가 되겠다고 하는 학생이 너무 넘쳐서 거의 필요한 인원의 10배에 달하는, 쉽게 말하면 10대 1의 경쟁력을 뚫고 이 기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단계까지 굉장히 그 성장하고 발전한 그런 단체죠. 웬디 콥입니다. 이런 모든 그 사회적 기업이 이제 활동을 하고 또 창립을 하고 창업을 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기초적으로 굉장히 많은 국리가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하고, 그때 그 기간 동안에 보통 돈이 없습니다. 사회적 기업가들이. 그래서 마음 놓고 자기가 어떤 뜻을 펼치려고 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에 착안한 사회적 기업가를 위한 사회적 기업. 그게 여기 나와 있는 아쇼카 재단입니다. 아쇼카 재단을 만드신 분이 밀리엄 드레이튼, 빌 드레이튼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회적 기업가를 지원해 줍니다. 그 아이디어를 보고, 그 사람의 댐댐이를 보고 몇 년 동안 아무런 그 요구사항이 없어요. 요구사항이 없고 생활을 하면서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해줍니다. 일종의 사회적 기업가의 대부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유사하게 그 어큐먼 펀드라고 하는 그런 그 사회적 기업가를 지원해주는, 이제 이쪽은 이제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아까 아쇼카 재단에서는 사회적 기업가를 지원해준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 분에 대한 에피소드가 이제 블루 스웨터라고 하는 책으로 되었는데, 이분은 원래 자선 사업을 위주로 하던 분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그 자선 사업에도 기업가적 방식이 필요하고, 또 그걸 하기 위해서는 기금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착안해서 록펠러 재단이나 이런 데서 기금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다시 사회적 기업에게 그 도와주는 기금으로 또 2차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이분이 이제 블루 스웨터라고 하는 책에서 말하기를 자기가 어렸을 때 정말 말 그대로 파란 스웨터를 입고 다녔답니다. 근데 너무나 그 스웨터를 좋아해서 헤어질 정도로 입고 다녔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가 키가 커서 못 입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스웨터를 자선단체에다 엄마가 기부를 해버립니다. 근데 노버그라스가 그 아프리카의 루안다에 가서 길을 걷다가 자기가 옛날에 그렇게 좋아하던 블루 스웨터를 입고 다니는 어떤 남자애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나 하고 가서 봤더니 옛날에 아마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쓰게놨나 보죠. 딱 뒤져봤더니 자기 이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야, 정말 세상은 너무나 작구나,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나랑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흔히 쓰는 지구촌 내지는 어떤 노래에도 나옵니다만은 결국은 굉장히 우리가 작은 세상에서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 자선 단체를 이제 더욱더 효과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경영적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생각이 뭐냐면, 자금을 빌려주되 빨리빨리 회수하려고 하면 안 되겠다. 그 효과, 그 열매가 거둬지기 위해서는 장기간 회수하지 않고 좀 참아주는 그런 자금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인내 자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참자, 회수될 때까지.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으로 사회적 기업가를 지원하고, 그 사회적 기업가가 울산 혹은 좀 빈곤층이 많은 그런 나라나 사회에 가서 자선 사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여러 좋은 사회적 기업가의 예가 많이 있습니다. 박원순 변호사 아십니까? 네, 아름다운 가게를 창립하시고, 또 희망제작소 뭐 이런 곳을 운영하시고, 아름다운 가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기증품을 받아서 팔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기부를 한다든지 하는 일을 하는 게 대표적인 일이죠. 위켄 쿠키. 위켄 쿠키는 지적 장애아들을 고용을 해서 말 그대로 쿠키를 만듭니다. 쿠키를 만드는데 아주 양질의 재료를 활용해서 만듭니다. 그거를 가지고 판매를 해서 기업을 계속 운영해 나가면서 주로 고용될 수 없는 계층, 장애자들, 이런 사람들이 고용될 수 있도록 고용 창출형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죠. 여기 가운데 계시는 분이 이 위켄 쿠키를 창업하신 조진원 수녀님인데, 최근에 그 대표가 다른 분으로 바뀌셨어요. 자, 젊은이들 중에서도 사회적 사업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부의 신, 공신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나라 그 최고의 명문 대학을 나온 친구들이 사교육의 문제점, 돈 있는 사람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돈 없는 사람은 꼬서 받아요. 그런 사교육의 문제점을 타파하기 위해서 양질의 그 교육을 저가에 제공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로 시작을 했죠. 여러 그 사회적 기업 경연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기도 한 그런 팀입니다. 터치 포 굿이라고 하는 그 기업은 환경 보존이라고 하는 사회적 문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그 환경을 해치는 여러 가지 유해 물질이 많지만, 폐기물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그 현수막 한 번 쓰고 버리죠. 태우거나 묻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아이디어 패션 상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1년에 어떤 해에 선거가 있는 해는 특히 이런 현수막이 많이 나오는데, 현수막이 나오는 거를 좀 면적으로 계산해 보면 축구장에 제가 기억하기로 한 25배 정도 되는 양의 현수막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걸 어떻게 하면 재활용할까 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사회연대은행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또 소풍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소풍은 이제 그 사회적 기업가가 초기 아이디어를 갖고 있을 때 그게 아주 그 미래가 있다 싶으면 발굴해서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역할까지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 그 예를 살펴봤는데, 숙명여대내에는 없느냐?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예. 잠시 후에 여러분들이 그 브리핑을 받으실 엔터. 요 가운데에 있는 학생이 우리 학교 정치외교학과 07학번 박효진 학생입니다. 여기 와 있고요. 가운데에서 왼쪽으로 있는, 어두워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조금 아까 나와서 소개를 했던 유한나 양이고요. 예. 이 팀은 말을 잘 써야 되는데
제가 그 용어를 지금 여기 안 써놔가지고 시각장애인, 사실 이제 이따가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또 좀 다른 용어를 씁니다. 그 학우들을 위해서 학습 교재를 만들어주는 점자화가 대표적인 예인데, 그런 일들을 하고자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는 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 클래스에서 한 4팀이 지금 그 사회적 기업 아이디어를 계속 개발하고 발표하고 보강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이스토리는 조기 퇴직한 아빠를 어떻게 좀 그 사회 기여를 하시게 해드릴 수 없을까 해서 이 그림의 맨 오른쪽에 있는 여학생이 아이디어를 내서 그 일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Your Life Partner, LIV는 이 팀 멤버 중에서 한 명의 아버님이 자살을 하셨어요.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 1위인 거 아시죠? 자살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취지로 결성된 팀입니다. 그 다음에 장수 하늘소, 이게 이제 그 사회 부적응 혹은 학교 부적응 한 청소년들과 또 우리나라의 무형문화재가 그 대가 끊길 위기에 있는데 그거를 이어보자 하고 하는 그런 그 취지고요. 그 다음에 지구별은 우리나라에 와 있는 여러 나라의 사람들, 우리나라가 이제 다문화 사회가 되는데 거기로부터 파생되는 문제를 좀 해결하고 다문화를 한국인이 잘 이해를 하고 또 그분들이 한국에서 잘 살아갈 수 있고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런 팀입니다. 자, 뭐 10여 개에 달하는 그런 예를 보여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정리 겸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 기업은 기업인데 단순히 영리만을 추구하지 않아요. 뭐 옛날에 자선단체에서 하는 일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대외 원조를 하는 국가에서 하는 일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회 섹터를 한 3-4개로 나눕니다. 제1섹터 정부, 제2섹터 기업, 제3섹터 비영리 조직 혹은 비정부 조직. 예전에는 여기에 사회적 기업도 넣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롭게 구별을 해서 제4섹터 사회적 기업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영리 기업, 제1섹터의 기업들은 뭐 윤리니 아니면 사회적 책임이니 또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투자니 이런 얘기를 별로 하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면서 사회성을 더 갖춰가고 있는 거죠. 또 이 공공기관 혹은 비영리 조직, 여기서는 별로 효과적인 운영, 효율성 이런 거 별로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흔히 정부 조직 혹은 비영리 조직 얘기할 때 뭐라고 비판하는 말을 많이 듣습니까? 방만한 경영 이런 얘기 많이 듣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사라지면서 조금 전에 얘기한 그런 경영적인 어떤 개념들이 속속 도입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역시 효율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기업적인 성격으로 자꾸 옮겨가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제4섹터로 많은 그 조직들이 뭐 다 그런 거는 물론 아닙니다만은 수렴해 가고 있는 현상이 현재 우리가 지금 목도할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추세다. 또 경영에서도 그 추세를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지금 뚜렷해져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제4섹터의 중심에 사회적 기업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넘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계속해서 두 동영상을 보시겠고요. 첫 번째, 제크리 노보그라츠 어큐먼 펀드를 설립한, 그래서 그분이 말하는 그 원조의 방식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 두 번째로는 제가 여기서는 소개를 안 드렸는데 연세대의 프리메드라고 하는 그 의대생 위주로 조직된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을 보시겠고, 세 번째로 엔터팀의 브리핑을 들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클린 노보브라츠의 원조를 위한 제3의 길을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Arguably, financial markets have failed us and the aid system is failing us. And yet I stand firmly with the optimists who believe that there's probably never been a more exciting moment to be alive because of some of the technologies we've been talking about, because of the resources, the skills, and certainly the surge of talent we're seeing all around the world with a mindset to create change. And we've got a president who sees himself as a global citizen, who recognizes that no longer is there a single superpower, but that we've got to engage in a different way with the world. And by definition, every one of you who is in this room must consider yourself a global soul, a global citizen. You work on the front lines, and you're seeing the best and the worst that human beings can do for one another and to one another. And no matter what country you live or work in, you've also seen the extraordinary things individuals are capable of, even in their most ordinariness. Today, there's a raging debate as to how best we lift people out of poverty, how best we release their energies. On the one hand, we have people that say, the aid system is so broken, we need to throw it out. And on the other, we have people who say, the problem is we need more aid. And what I want to talk about is something that complements both systems. We call it patient capital. The critics point to the $500 billion spent in Africa since 1970 and saying, what do we have but environmental degradation and incredible levels of poverty, rampant corruption. They use Mobutu as metaphor. And their policy prescription is to make government more accountable, focus on the capital markets, invest, don't give anything away. On the other side, as I said, there are those who say the problem is that we need more money, that when it comes to the rich, we'll bail out and we'll hand a lot of aid. But when it comes to our poor brethren, we want little to do with it. They point to the successes of aid, the eradication of smallpox, and the distribution of tens of millions of malaria bed nets and antiretrovirals. Both sides are right. And the problem is that neither side is listening to the other. Even more problematic, they're not listening to poor people themselves. After 25 years of working on issues of poverty and innovation, it's true that there are probably no more market-oriented individuals on the planet than low-income people. They must navigate markets daily, making micro-decisions, dozens and dozens, to move their way through society. And yet, if a single catastrophic health problem impacts their family, they could be put back into poverty, sometimes for generations. And so we need both the market and we need aid. Patient capital works between and tries to take the best of both. It's money that's invested in entrepreneurs who know their communities and are building solutions to healthcare, water, housing, alternative energy. Thinking of low-income people not as passive recipients of charity, but as individual customers, consumers, clients, people who want to make decisions in their own lives. Patient capital requires that we have incredible tolerance for risk, a long time horizon in terms of allowing those entrepreneurs time to experiment, to use the market as the best listening device that we have, and the expectation of below market returns, but outside social impact. It recognizes that the market has its limitation, and so patient capital also works with smart subsidy to extend the benefits of a global economy to include all people. Now, entrepreneurs need patient capital for three reasons. First, they tend to work in markets where people make $1, $2, $3 a day, and they're making all of their decisions within that income level. Second, the geographies in which they work have terrible infrastructure, no roads to speak of, sporadic electricity, and high levels of corruption. And third, they are often creating markets. Even if you're bringing clean water for the first time into rural villages, it is something new. And so many low-income people have seen so many failed promises broken and seen
so many quacks and sporadic medicines offered to them that building trust takes a lot of time, takes a lot of patience. It also requires being connected to a lot of management assistance, not only to build the systems, the business models that allow us to reach low-income people in a sustainable way, but to connect those businesses to other markets, to governments, to corporations, real partnerships if we want to get to scale. I want to share one story about an innovation called drip irrigation. In 2002, I met this incredible entrepreneur named Amitabh Sidambi from India, who'd been working for 20 years with some of the poorest farmers on the planet. And he was expressing his frustration that the aid market had bypassed low-income farmers altogether, despite the fact that 200 million farmers alone in India make under $1 a day. They were creating subsidies either for large farms, or they were giving inputs to the farmers that they thought they should use, rather than that the farmers wanted to use. At the same time, Amitabh was obsessed with this drip irrigation technology that had been invented in Israel. It was a way of bringing small amounts of water directly to the stalk of the plant, and it could transform swaths of desert land into fields of emerald green. But the market also had bypassed low-income farmers because these systems were both too expensive and they were constructed for fields that were too large. The average smallholder farmer works on 2 acres or less. And so Amitabh decided that he would take that innovation and he would redesign i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oor farmers themselves, because he had spent so many years listening to what they needed, not what he thought that they should have. And he used 3 fundamental principles. The first one was miniaturization. The drip irrigation system had to be small enough that a farmer only had to risk a 1/4 acre, even if he had 2, because it was too frightening given all that he had at stake. Second, it had to be extremely affordable. In other words, that risk on the 1/4 acre needed to be repaid in a single harvest, or else they wouldn't take the risk. And third, it had to be what Amitabh calls infinitely expandable. What I mean is, with the profits from the first 1/4 acre, the farmers could buy a second, and a third, and a fourth. As of today, IDE India, Amitabh's organization, has sold over 300,000 farmers these systems and has seen their yields and incomes double or triple on average. But this didn't happen overnight. In fact, when you go back to the beginning, there were no private investors who would be willing to take a risk on building a new technology for a market class that made under $1 a day, that were known to be some of the most risk-averse people on the planet, and that were working in one of the riskiest sectors, agriculture. And so he needed grants, and he used significant grants to research, to experiment, to fail, to innovate, and try again. And when he had a prototype and had a better understanding of how to market to farmers, that's when patient capital could come in. And we helped him build a company, for profit, that would build on IDE's knowledge and start looking at sales and exports and be able to tap into other kinds of capital. Secondarily, we wanted to see if we could export this drip irrigation and bring it into other countries. And so we met Dr. Sonu Kangadani in Pakistan. And while, again, you needed patience to move the technology for the poor in India into Pakistan just to get the permits, over time, we were able to start a company with Dr. Sonu, who runs a large community development organization in the Thar Desert, which is one of the remote and poorest areas of the country. And though that company has just started, our assumption is that there, too, we'll see the impact on millions. But drip irrigation isn't the only innovation. We're starting to see these happening all around the world. In Arusha, Tanzania, A to Z Textile Manufacturing has worked in partnership with us, with UNICEF, with the Global Fund, to create a factory that now employs 7,000 people, mostly women, and they produce 20 million life-saving bed nets for Africans around the world. LifeSpring Hospital is a joint venture between Acumen and the government of India to bring quality, affordable maternal health care to low-income women. And it's been so successful that it's currently building a new hospital every 35 days. And 129 Ambulances decided that it was going to reinvent a completely broken industry, building an ambulance service in Bombay that would use the technology of Google Earth, a sliding scale pricing system so that all people could have access, and a severe and public decision not to engage in any form of corruption,
So that in the terrorist attacks of November, they were the first responder and are now beginning to scale because of partnership. They've just won 4 government contracts to build out their 100 ambulances and are one of the largest and most effective ambulance companies in India. This idea of scale is critical because we're starting to see these enterprises reach hundreds of thousands of people. All of the ones I discussed have reached at least 250,000 people, but that's obviously not enough. And it's where the idea of partnership becomes so important. Whether it's by finding those innovations that can access the capital markets, government itself, or partner with major corporations, there's unbelievable opportunity for innovation. President Obama understands that. He recently authorized the creation of a social innovation fund to focus on what works in this country and look at how we can scale it. And I would submit that it's time to consider a global innovation fund that would find these entrepreneurs around the world who really have innovations not only for their country, but ones that we can use in the developed world as well. Invest financial assistance, but also management assistance, and then measure the returns, both from a financial perspective and from a social impact perspective. When we think about new approaches to aid, it's impossible not to talk about Pakistan. We've had a rocky relationship with that country, and in all fairness, the United States has not always been a very reliable partner. But again, I would say that this is our moment for extraordinary things to happen. And if we take that notion of a global innovation fund, we could use this time to invest not directly in government, though we would have government's blessing, nor in international experts, but in the many existing entrepreneurs and civil society leaders who already are building wonderful innovations that are reaching people all across the country. People like Roshani Zafar, who created one of the largest microfinance banks in the country and is a real role model for women inside and outside the country. And Tasneem Siddiqui, who developed a way called incremental housing, where he's moved 40,000 slum dwellers into safe, affordable community housing. Educational initiatives like DIL and the Citizen Foundation that are building schools across the country. It's not hyperbole to say that these civil society institutions and these social entrepreneurs are building real alternatives to the Taliban. I've invested in Pakistan for over 7 years now, and for those of you who've also worked there can attest that Pakistanis are an incredibly hard-working population, and there's a fierce upward mobility in their very nature. President Kennedy said that those who make peaceful revolution impossible make violent revolution inevitable. I would say that the converse is true. That these social leaders who really are looking at innovation and extending opportunity to the 70% of Pakistanis who make less than $2 a day provide real pathways to hope. And as we think about how we construct aid for Pakistan, while we need to strengthen the judiciary, build greater stability, we also need to think about lifting those leaders who can be role models for the rest of the world. On one of my last visits to Pakistan, I asked Dr. Sono if he would take me to see some of the drip irrigation in the Thar Desert. And we left Karachi one morning before dawn. It was about 115 degrees. And we drove for 8 hours along this moonscape-like landscape with very little color, lots of heat, very little discussion because we were exhausted. And finally, at the end of the journey, I could see this thin little yellow line across the horizon. And as we got closer, its significance became apparent. That there in the desert was a field of sunflowers growing 7 feet tall because one of the poorest farmers on earth had gotten access to a technology that had allowed him to change his own life. His name was Rajan, and he had kind, twinkly hazel eyes and warm, expressive hands that reminded me of my father. And he said it was the first dry season in his entire life that he hadn't taken his 12 children and 50 grandchildren on a 2-day journey across this desert to work as day laborers at a commercial farm for about 50 cents a day because he was building these crops. And with the money he earned, he could stay this year. And for the first time ever, in 3 generations, his children would go to school. We asked him if he would send his daughters as well as his son. And he said, of course I will, because I don't want them discriminated against anymore. When we think about solutions to poverty, we cannot deny individuals their fundamental dignity. Because at the end of the day,
dignity is more important to the human spirit than wealth. And what's exciting is to see so many entrepreneurs across sectors who are building innovations that recognize that what people want is freedom and choice and opportunity, because that's where dignity really starts. Martin Luther King said that love without power is anemic and sentimental, and that power without love is reckless and abusive. Our generation has seen both approaches tried and often fail. But I think our generation also might be the first to have the courage to embrace both love and power. For that is what we'll need as we move forward to dream and imagine what it will really take to build a global economy that includes all of us, and to finally extend that fundamental proposition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to every human being on the planet. The time for us to begin innovating and looking for new solutions across sector is now. I can only talk from my own experience, but in 8 years of running Acumen Fund, I've seen the power of patient capital not only to inspire innovation and risk-taking, but to truly build systems that have created more than 25,000 jobs and delivered tens of millions of services and products to some of the poorest people on the planet. I know it works, but I know that many other kinds of innovation also work. And so I urge you, in whatever sector you work, in whatever job you do, to start thinking about how we might build solutions that start from the perspective of those we're trying to help, rather than what we think that they might need. It will take embracing the world with both arms, and it will take living with the spirit of generosity and accountability, with a sense of integrity and perseverance. And yet these are the very qualities for which men and women have been honored throughout the generations. And there is so much good that we can do. Just think of all those sunflowers in the desert. Thank you. 다음 20 동영상은 프리메이드 송원 사회적 기업 프리메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표를 맡고 있는 송원입니다. 이렇게 둘이 켜지니까 제 여러분들이 하나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저기 잘 보실 수 있는데, 대표님 지금 교수님께서 주문하신 게 너무 많습니다. 혹시입니다. 미국의 제품인가 같은 말인가요? 근데 저는 별로 국가대학을 다니는 친구분들이 주변에 있는 알겠지만 별로 형식적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를 그냥 여러분과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 싶습니다. PT를 좀 열심히 준비했는데 좀 깨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감안해 주시고요. 그리고 영어로 킹을 만들어 본 처음이라서 부족한 영어도 잘 알아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프리메드는 간략하게 외부적으로 비춰져 있는 상황을 보면 저희는 시작을 2008년 12월 JP모건이 후원하는 사회적 기업 아이디어 대회에서 1등상을 시작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책 저희 조직은 의료본부, 경영본부, 디자인본부 이렇게 3가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총 9개의 팀이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했었던 멤버들이 한 12명 정도 되고요. 프리메드의 첫 번째 프로젝트인 프리메드 퍼스를 시작했는데 한 2,700만 원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의료 관련된 프로젝트를 무한하게 진행하고 싶다는 뜻에서 무한하게 기록을 넣어봤습니다. 제 말이 좀 빠를 수도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도 있고요.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도 많아서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프리메드 브로셔를 다 나눠드렸는데요. 거기에 좀 많이 녹아 있으니까 부족한 부분은 그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를 딱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 아버지가 의사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슬라이드 왼쪽에 보시면 제가 돌잡이 할 때 사진인데요. 돌잡이 할 때 제 앞에 청지기밖에 없었어요. 어머니가 청지기를 갖다 놓고 청지기 지으니까 얘 의사 될 거라고. 저희 아버지는 의사는 여러 가지 분도 얘기했지만 되게 전문성을 추구하시는 연구를 하시는 분이시고, 하지만 의사들의 공통된 어떤 목표가 인간에 대한 정말 따뜻한
인류에 실천하는 그런 직업이라는 굉장히 고귀한 직업으로 알고 자랐습니다. 대학교 입학해서 느낀 건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도 의료 서비스에 접근성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이 외국인 근로자분들 진료를 하는 사진입니다. 이분들이 한국에서 체력기간이 일정까지 넘어서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되는 순간 고혈압이나 당뇨 등의 어떤 약을 받을 수 약을 받아서 타 드셔야 되는데 병원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 우리나라에 발생하고 있다는 걸 제가 대학교 와서 알았습니다. 근데 고혈압이나 당뇨라고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하찮은 질병이라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약을 먹으면 잘 컨트롤이 되는 질병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당뇨의 그 당 수치가 조절이 안 되면은 당이 썩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제가 구룡마을이라는 판상촌에 가서 한 할아버지를 만나셨는데 다리를 좋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되게 어눌하게 하시고 하셔갖고 왜 저러신가 봤더니 그냥 자기 다리에 무좀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당뇨 때문에 다리 썩어 들어가고 하셨더라고요. 더 이상 당뇨 때문에 다리 썩는 거를 저는 몇 가지 실습을 하면서 볼 수가 없었는데 이런 게 현재 2010년 우리나라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제가 직접 기록을 받고 또 아이들이 이제 갖고 태어나는 선천성인 질병 중에 선천성 심장병이라는 병이 있고 심장에서 기억으로 태어나는 건데 이 아이는 수영이라는 아이입니다. 어머니가 탈북자시고 그런데 어찌 진짜 됐던 이유로 나라에서 수술비라든가 추가적으로 드는 검사 비용을 서포팅을 받고 오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의료계 친구들이 많이 계신 곳에는 굉장히 환경도 안 좋고 그러니까 이런 바탕을 갖고 프리메드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를 고민해 본 끝에 결국은 돈이었습니다. 제가 2008년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간호대학 연합동아리 문청이라는 봉사동아리 회장을 했었습니다. 이 동아리는 외국인 근로자분들을 대상으로 의료 진료를 하는 동아리였는데 제가 회장을 맡았을 때 유가가 뛰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 3월, 4월 이때는 $150 정도 됐었고 1배럴당. 이게 저랑 무슨 상관이 있었냐면은 제가 학교에서 돈을 주고받아서 약을 사는데 약값이 3개월 만에 다 떨어진 거예요. 1개월치, 1년치 지원을 받는데 유가가 뛰니까 원자재 값이 뛰고 약값이 뛰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큰 상황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이야기를 제 고등학교 동기 주원이라는 친구한테 했습니다. 현재 카이스트 경영대학, 카이스트 테크노경영학과를 다니고 있는 친구고 이 친구가 저한테 책을 한번 추천해줬는데 도노경영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개념이 소개되어 있었고 좋은 일을 한다 동시에 돈을 벌어서 자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 돌려 말하면 좋은 일을 할 때에도 돈이 필요하니까 활동한다 동시에 돈을 벌어서 활동을 지속한다는 정말 굉장히 이노베이티브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노경영에는 여러 가지 사례가 소개되어 있었는데 제가 제일 관심 가는 것은 아라비드 안과병원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인도에 있는 아라비드 안과병원은 3분의 1의 환자만 돈을 내고 치료를 받고 3분의 1은 무료로 치료를 받습니다. 이게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안과병원이니까 이제 인공수정체를 갖고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인공수정체를 저가에 개발하는 기술이 있어서 다른 병원이면 한 100만 원 할 수술을 이 병원에서는 한 50만 원으로 싸게 해주고 환자들이 많이 몰리면 발생하는 수익금을 받고 돈이 없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이게 전 세계에 120여 개가 있다는 걸 제가 최근에 확인했고 처음에 좀 믿기지가 않아서 직접 다녀왔습니다. 방글라데시에도 아라비드 안과병원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가봤었는데 이런 여러 이제 자선병원과 비슷한 그런 개념의 병원들을 보면서 느끼거든. 이런 병원들은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 코스트 리덕션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는 게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조직이 영속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야 된다는 어떤 전제를 했을 때 일반적인 기업은
굉장히 매출을 늘리는데 많은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좀 그래프로 표현을 해드리면, 현재 시장에서 물건이 잘 안 팔린다라고 하면은 새로운 시장을 진출한다던가, 아니면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던가, 아니면 정말 다른 작업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게 굉장히 급한데, 이 병원들은 코스트를 낮추는 데 노력하셨습니다. 한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술장에서 한 번 수술을 할 때 여러 명의 환자가 들어가서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 되게 생각하기 어려운 개념인데요.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수술을 할 때 한 수술방 안에 한 명만 들어가서 수술을 받는 게 그냥 정말 전형적인 수술 방법입니다. 근데 이 병원은 안과 수술이고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수술에 대해서는 여러 명이 동시에 진료를 받아서 최대한 인건비를 낮추겠다는 그런 목적이었고요. 두 번째는 저 침대에 보시면 구멍이 하나 되어 있습니다. 이 구멍이 뭐냐면은 뭔지 아시겠냐고 손을 들어서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안 보여요, 여러분이.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염병, 그리고 되게 설사병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설사병이라 하면 기저귀를 차고 설사를 하면 그걸 다시 빨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근데 또 인력이 되니까 그냥 밑에 구멍을 뚫어놓은 거예요. 그냥 거기다 싸라고. 다들 웃으시고 하는데 저는 그걸 보다 정말 흥미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주기 위해서 뭔가 결합을 하는데 정말 치열하게 하는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리메드를 기획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우리가 정말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이론적인 수익 모델을 구원해 가야 되겠다는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크게 세 가지 방법을 생각해봤습니다. 첫 번째, 진료 버스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진료 버스를 운영하는데 기본적인 수익금은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요즘 중시하고 있는 CSR이라는 개념을 활용해서 활용하는 건데, 버스 외벽에다가 광고를 달아주고, 그리고 1km 갈 때마다 10,000원씩을 적립받는 그런 개념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한 번에 가서 200만 원을 달라고 하는 거랑 1km씩 200km를 갔으니까 200만 원을 달라고 하는 거랑은 접근법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같을 수 있지만 어떤 기업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활동을 했었을 때 돈을 준다는 거 하나, 그리고 돈을 줬을 때 그걸 정말 잘 쓰고 있다는 것들을 버스가 저희 진료한 곳을 돌아다니면서 나타내는 홍보 효과를 노리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는 프리메드 병원을 만들어보자는 구상을 했습니다. 지하철역에다가 상가를 이제 임대를 받아서 병원을 만들고, 이 병원의 수익 모델은 첫 번째, 보험 진료를 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 감기 같은 경우에 보험공단으로부터 돈을 받는다는 거였는데요. 조금 간단히 설명드리면, 일반적으로 감기가 10,000원의 치료비를 든다고 했을 때 환자들이, 우리나라 국민이 병원에서 내는 돈은 4,000원 정도입니다. 그걸 본인 부담금이라고 하고 나머지 9,000원은 보험공단으로부터 병원이 지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저소득이고 소득이 별로 없다는 게 이제 신고가 보건소에 잘 되면 이 본인부담금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낮추는 건 환자 유인행위가 되어서 불법이지만 특수 계층에 한해서 된다는 걸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어떤 법적인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다는 것까지 좀 확인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비보험 진료를 할 때 다른 병원들보다 좀 싸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병원에서 한 6만 원 정도, 5만 원 정도 하는 스케일링을 우리 병원에서는 5,000원 해주고, 발생한 수익금을 받고 돈이 없으신 분들, 또 소외계층 분들에게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하자. 나는 저희가 어떤 수익 모델을 만들어서 출품을 해서 상금도 타고 매점도 타고 해서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현재 저희가 병원을 운영하고 있지 못합니다. 지하철역에다가 저희가 하나 임대를 받으려고 했더니 월 3,000만 원을 내요. 그래서 그런 돈이 아직 없어서 저희가 지금 품먹고 있는데, 하지만 저희의 비전 효과입니다.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한국의 의료의 문화에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게 저희의 핵심 비전이고, 의료와
의료와 관련된 어떤 핵심적인 밸류는 첫 번째 의료 서비스를 참신한 아이디어로 사회 책임을 다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조직은 크게 의료본부에서 의료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경영팀과 디자인팀에 제안을 하면 이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비즈니스 모델들을 이제 경영팀과 디자인팀에서 서포팅을 해주는 그런 구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그런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저희와 함께 그리고 많이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2009년 2월 24일 발렌타인데이였고,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은 이제 연인분들과 데이트를 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을지구역에서 노숙자분들이랑 담배를 피우면서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 보시는 사진이 을지구역 가운데 만남의 광장인데요. 이거를 진료소로 개조하는 모습이고, 그때 처음 이제 시작했을 때 모습, 그리고 지금 이제 노숙자분들 굉장히 많이 찾아주시고 계십니다. 원래는 버스를 저희가 지정했었던 의료 소외 계층분들이 계신 곳을 모두 다 돌고 싶었는데, 현재 어떤 여러 가지 자금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서 다 하고 있지 못하지만 최대한 이 범위를 넓혀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는 프리메드 디자인 프로젝트입니다. 대학생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디자인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고, 인터넷 오픈마켓이라던가 아니면은 대학생들을 대상 타겟으로 한 어떤 새학기 맞이 책, 어떤 학용품들을 오프라인에서 하는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프리메드 1000원 수술이라고 해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1000원씩 기금을 모아서 한 아이의 생명을 살려보자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아이는 아까 소개했었던 세훈이랑 아이고 가명입니다. 현재 3,000부터 심장병을 앓고 있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의 추가적인 진료 그리고 수술비 모금을 위해서 되게 많은 방법들을 생각해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 저희가 생각을 했었던 게 을지구역에서 진료를 하는 동안 옆에서 우는 아이 얼굴에 어떤 판넬을 갖다 두고 스티커를 붙이면 스티커가 200개가 차면 아이가 웃는 얼굴로 바뀐다는 좀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봤습니다. 이걸 처음 무안했었던 친구가 제작진장인데 자기는 이게 웃는 얼굴로 바뀔 것 같다고 자꾸 주장을 하는데 그렇게 잘 된 것 같지는 않지만 저희 핵심을 놓던 것은 기부를 하면서 조금 더 재미있게 해보자라는 걸 좀 목표로 삼아서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습니다. 또 하나의 프로젝트는 프리메드 홈비지팅이라고 해서 판자촌이라든가 촌방촌 이런 곳에 굉장히 위생 환경도 안 좋고, 그리고 어떤 의료에 대한 그런 의료 소외계층 분들이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정기적인 관리를 받아야 된다는 어떤 인식이 굉장히 부족하신데 이것들을 좀 유결될 수도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팡을 직접 찾아가고 배워서 불편하신 점 없는지 여러 가지 이제 의사선생님들과 연결을 해드리고 좀 학생들로서 예비 의료진으로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운동적인 활동들을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프리메드라는 조직을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프리메드라고 하면은 뭐 대학생들의 예비 사회적인 기업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이 매스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엄밀히 말씀드리면 사회적 기업은 아닙니다. 그럼 이제 사회적 기업이 아닌데 어떻게 영속적인 조직을 생각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회적 기업이나 일반 연기 기업이나 정부라던가 모든 단체가 해야 되는 일은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자원을 모아오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그 자원을 잘 쓰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자원을 잘 쓸 때 잘 써야지만 또 다른 자원을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원을 쓰는 방법에 따라서 그런 조직의 꼴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삼성이나 현대는 이익을 추구하는 활동을 하는 거고, 사랑의 열매는 사랑을 낳는 활동을 하는 거고, 정부는 국민들을 서포팅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잘 되지 않으면 그 추구로 다음 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모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프리메드 마찬가지입니다. 프리메드가 필요한 인력, 그리고 각종 물적 자원들을 잘 끌어오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활동들을 잘 해야지만 지속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이제 사회적 기업일지, 동아리일지, 디자인 상품을 파는 연계단체들이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하려고 하는 프로젝트가 얼마나 그 대상분들한테 잘 전달되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할 때 차별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스트라우스가 말하기에 차별화가 시키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라는 말을 했었는데 이 명언은 프리메드에도 적용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프리메드가 다른 단체들과 굉장히 차별화를 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비영리 단체들과는 최대한 일반적인 케어가 아니라 의료적인 케어를 한다는 면에서 한번 차별화를 시키고 싶고, 그리고 좀 대학생들이 한다는 그런 브랜드 이미지를 굉장히 참신한 쪽으로 가져가서 이제 세상에 존재하는 자원을 프리메드가 많이 가져오고, 그리고 프리메드가 정말 잘 쓸 수도 있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프리메드는 앞으로도 이런 지속적인 자원이 필요하고, 이런 지속적인 자원을 끌어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게 직접적인 수익을 올리는 판매 수익이 될 때, 아니면 후원을 받는 것이 될 때, 저희가 하는 활동들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인력은 대학생들한테서 나오는 것이고, 대학생들 그리고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가 저희의 핵심 목표이기 때문에 인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같은 대학생들끼리 활동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할 때 제가 하는 것은 프리메드를 여러분들의 스토리로 가져가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디자인을 하는 친구들이 자신의 디자인 능력을 활용해서 공모전 출판을 할 수도 있겠지만, 프리메드 브로셔를 만들고 이 프리메드 브로셔를 만들었다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이력이라든가 자신의 스토리를 만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해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프리메드에 재능 기부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그래서 프리메드에서 필요한 인력을 지속적으로 모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져가고자 하는 것이 프리메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프리메드를 처음 기획할 때 2008년 여름에 정말 유난히 무더웠습니다. 당시에 무더웠었던 이유는 당시에 이제 잘 나간다는 뱅킹들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었고, 근데 이제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 모였다는 그런 아이디어가 넘어갈 때 그들을 별로 동정하는 시간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비난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뱅킹이 처음부터 나온 직업은 아닙니다. 뱅킹도 자원의 재분배, 리소스 얼로케이션을 잘 하는 단체입니다. 예를 들어 피자헛이라는 곳이 매출이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컨설팅 회사를 불러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20주 동안 온갖 폼을 잡고 컨설팅 결과를 내보면 이제는 피자가 아니라 파스타다 라고 해놓고 파스타하고서 이제 준비하잖아요. 근데 파스타헛을 만들 때 한 50억이 필요할 것 같다는 얘기를 해주고 컨설팅 회사는 5억을 갖고 나갑니다. 그때 이제 투자은행이 들어가서 이 50억을 모아주고 또 5억 수수료 갖고 나가는 게 투자은행입니다. 투자은행의 본연의 업무는 정말 꼭 필요한 자원의 재분배를 하는 조직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원의 재분배를 하는 측면을 모두가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그리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방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프리메드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좀 미미한 자원을 모아서 우리보다 좀 부족하신 분들께 나눠드리는 작업을 하는 게 프리메드의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프리메드가 다른 게 있다면 더 똑똑하지는 못했죠.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